미국 국채가 팔리고 금값이 최고치를 찍는 동안 사람들은 이 일을 아직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린란드 문제, 관세 갈등, 트럼프식 압박이라고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나라 하나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북극 섬 하나 가지고 왜 저래? 설마 진짜로 거기까지 가겠어? 하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 미국이 완전히 소유해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유럽 여러 나라의 반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관세 카드를 꺼내들자 분위기는 농담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중요한 건 누가 더 세게 말하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대비하고 누가 먼저 손을 쓰느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질문의 끝에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유럽에서 안보와 통상 리스크를 분석해온 외국인 분석가 라르스 홀름입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흔들고 관세로 밀어붙이는 이 판에서 왜 한국이 갑자기 해답처럼 거론되기 시작했는지 제가 현장에서 본 장면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은 곳은 공식 회의장이 아닙니다. 마이크도 카메라도 꺼진 뒤의 복도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커피 머신 쪽으로 몰렸고 그 틈에서 농담처럼 말이 오갔습니다. 그린란드요? 거기 아직도 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짧고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분명한 전제가 깔려 있었죠. 중요하지 않다. 결국 강한 쪽 뜻대로 끝난다는 전제입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 희귀 자원, 위성 통신거점, 군사 보급선. 페이지마다 숫자와 지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리돼 있었지만 사람들의 손은 그 페이지를 오래 넘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미국이 저 정도로 나오는데 버틸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 말에 고개가 몇 번 끄덕여집니다. 반박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유럽이 뭐라 해도 결국 조정되겠죠. 늘 그래 왔잖아요. 시끄럽게 시작해서 조용히 정리되는 패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 장면이 얼마나 익숙한지 느낍니다. 강대국이 먼저 말을 던지고 나머지가 그 말의 수위를 계산하는 장면. 이 업계에서는 너무 흔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묘하게도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관세. 누군가 먼저 꺼내자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어봤습니다. 군사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숫자가 오갑니다. 다음 달부터 10%, 6월이면 25%까지도, 보복하면 더 올릴 수 있고, 숫자가 나올수록 표정은 오히려 더 여유로워집니다. 마치 이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문제라는 듯이요. 붙으면 끝까지 가겠죠. 패소해도 환급은 쉽지 않을 테고요. 그게 관세니까.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설명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화나게 하거나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일상을 먼저 흔들어 선택지를 줄이려는 방식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봅니다. 눈 덮인 거리, 평온한 보행자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입니다. 아무도 북극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세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평온이 아주 얇게 느껴집니다. 마치 바닥이 아니라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이런 국면에서 변화는 늘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생활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린란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엔 웃음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낮다는 말과 함께 모든 상황을 가정한다는 문장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끝에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놓여 있습니다. 가정, 내 식량 비축, 며칠 분량, 전담팀 구성. 그제야 저는 알게 됩니다. 조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미 누군가의 하루 일정과 식탁 위 계산까지 내려왔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설마라고 말하던 그 지점에서 이미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처음 감지된 곳은 외교부도 의회도 아니었습니다. 항만 근처 작은 사무실. 벽에 선적 일정표가 빼곡히 붙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평소보다 잦아집니다. 매일 제목에 긴급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물량, 다음 주에 나가나요? 보험 쪽에서 연락 왔는데요. 계약서 관세 조항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관세는 발효되지 않았고 공식 고시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시행보다 예고가 먼저 작동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계산이 다시 시작됩니다. 원가, 마진, 납기, 환율, 보험료. 하나만 틀어져도 계약 전체가 무너집니다. 10%면 아직 버틸 수 있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러자 곧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6월 25%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리라는 말은 포기하거나 철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약한 쪽으로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대기업 본사가 아니라 하청, 물류, 창고, 운송 일정입니다. 관세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스며듭니다. 하청업체는 단가를 다시 계산하고, 물류사는 항로를 바꾸고, 보험사는 조건을 수정합니다. 결과는 늘 같습니다. 일정이 당겨지고, 주문은 쪼개지고, 결정은 미뤄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뉴스에서 말하는 그린란드와 자기 일이 연결됐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북극, 영토, 외교 분쟁.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관세라는 단어 하나로 이 모든 계산이 한 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의 자리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농담이 사라지고 질문이 달라집니다. 보복하면 어디가 먼저 맞습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요? 다음 카드는 뭘까요? 이제 사람들은 누가 옳은지를 묻지 않습니다. 누가 이길지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그래서 모두가 군사 옵션이 아니라 계약서를 다시 봅니다. 지도보다 숫자를 봅니다. 성명보다 조항을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의 압박이 시작될 때마다 전장은 늘 이렇게 열렸습니다. 조용히, 숫자로, 생활부터.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면 사람들의 언어도 바뀝니다. 설마라는 말이 사라지고 만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만약 관세가 실제로 붙으면, 만약 더 올라가면, 만약 이게 다른 쪽으로 번지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협상용 압박이 아닙니다. 견뎌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린란드에서는 가능성은 낮다는 말과 함께 전혀 다른 종류의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일상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린란드 총리의 발언은 처음엔 차분하게 들립니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낮다. 언론은 이 문장만 뽑아 헤드라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역시 거기까진 아니겠지라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그 문장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붙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다. 이 말은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행정 언어입니다. 그리고 행정 언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번역됩니다. 며칠 뒤 그린란드 각 지역 당국으로 공문이 내려갑니다. 전담팀 구성, 연락 체계 점검, 주민 안내 준비. 아직 위기가 선언된 것도 아닙니다. 비상사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은 이미 평시 모드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가정, 내 식량 비축 권고. 며칠 분량.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하루를 직접 건드리는 지침입니다. 식료품점 직원은 평소보다 많이 묻는 질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거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나요? 통조림은 얼마나 가죠? 배송 일정이 조금씩 밀립니다. 특정 품목이 먼저 빠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소란도, 항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야말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정부는 이미 가능성이 현실이 될 때의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할지 아닙니다.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린란드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겁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준비는 한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신 생활 단위부터 점검한다. 이건 저항이 아닙니다. 선동도 아닙니다. 아주 냉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덴마크와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시작된 압박이 이제는 행정과 생활의 영역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에서 사람들의 말투가 바뀝니다. 정치적 제스처겠지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대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장기화되면, 관세 말고 다른 수단이 나오면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돼 있지? 여기서부터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대비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태는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 체력 싸움으로 변합니다. 그린란드는 작습니다. 인구도 적고 시장도 큽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버티는 쪽이 이긴다는 거요.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설마 진짜로 무력까지 가겠어?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늦은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설마가 현실이 됐을 때 누가 먼저 흔들리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북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서양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아무도 결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언도 없었고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국채 전략 매각. 그 소식은 외교 뉴스가 아니라 금융 단신처럼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재정 적자 때문이래. 포트폴리오 조정이겠지. 하지만 현장에서 그 설명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량, 그리고 지금. 부분도 아니고 단계적 축소도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아닙니다.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건 수익률 계산의 언어가 아닙니다. 신뢰 관리의 언어입니다. 회의실에서 숫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국채 발행 속도, 금리 부담. 표면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 하필 이 타이밍이죠? 아무도 그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공유합니다. 관세로 시작된 압박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 한 번 붙으면 나중에 판결이 나도 환급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국채 매각은 경제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스크 차단 행동입니다. 그날 이후 시장 반응은 매우 솔직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튀고 달러가 흔들리고 주가가 빠집니다.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패닉도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자본은 늘 가장 먼저 출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출구가 좁아질 조짐이 보이면 말없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셀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강한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차분한 움직임입니다. 미국이 위험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미국이 예측 불가능해졌다는 판단. 그 차이는 큽니다. 예측 불가능해지는 순간 자본은 더 이상 수익률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린란드 문제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뀝니다. 이제 이건 영토 분쟁도 외교 갈등도 아닙니다. 리스크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지도에서 그래프로 옮겨갑니다. 항로가 아니라 채권 곡선이 논의됩니다. 이게 선례가 되면 다음엔 어디가 흔들릴까요? 관세 다음 수단은 뭡니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같은 걸 떠올립니다. 관세는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처음엔 미국이 너무 나간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엔 유럽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국면에 들어서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서 어디에 서 있지? 이 질문은 동맹과 적을 가르는 질문이 아닙니다. 충격이 올 때 어디가 먼저 흔들리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보복 관세의 크기보다 그 여파가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며칠인지, 몇 주인지, 아니면 바로인지.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길어질 수 있고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순간 다보스의 회의실에서도 워싱턴의 브리핑룸에서도 표정이 달라집니다. 관세는 협상 카드라는 말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확전.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 단어를 전제로 다음 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국 쪽에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워싱턴에서 나온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가진 무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발언과 달랐습니다. 보복한다면 우리는 다시 맞대응 국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감정이 실린 발언도 아니었고 위협적인 어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관세는 늘 이렇게 설명돼 왔습니다. 협상을 위한 수단, 상대를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지렛대. 하지만 이 문장이 나온 순간 그 설명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출구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하면 풀릴 수 있다는 말도 없고 일시적 조치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구조만 남습니다. 보복하면 맞대응, 맞대응하면 확전.
여기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그 다음에 이어진 설명입니다. 관세는 적절한 사용이며 설령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관세를 돌려받는 건 쉽지 않다는 말. 이 문장은 실무자들에게 즉시 해석됩니다. 한 번 붙으면 끝까지 간다. 이건 정치의 언어가 아닙니다. 회계와 계약의 언어입니다. 그날 이후 회의장에서 자주 들리던 표현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조정 국면, 타협 가능성, 외교적 해법. 대신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확전 관리, 피해 최소화, 버틸 수 있는 구조. 사람들은 이제 누가 먼저 물러날지를 묻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보스에서는 유럽 쪽 인사들의 말투도 달라집니다. 분노는 있지만 그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관세를 지렛대로 쓰는 건 실수다. 이건 동맹을 시험하는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조차 이제는 사후 설명처럼 들립니다. 이미 버튼은 눌렸고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관세가 더 이상 무역 문제로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본, 환율, 채권, 그리고 신뢰. 모든 게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의 발언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화면을 띄웁니다. 국채 수익률, 달러 흐름, 금 가격, 말과 숫자를 동시에 보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불편한 질문을 속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협상을 위한 움직임이라면 왜 이렇게 되돌릴 장치가 없는가? 답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이건 상대를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압박 구조 안에 가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확전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과장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들립니다. 그날 이후 회의실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맞불 관세를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던지는 곳도 있습니다. 관세가 붙는다는 전제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충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꿀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은 맞대응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는 나라가 조용히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회의장에서 아직 이름이 크게 언급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메모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 한국입니다. 아직은 평가도 결론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이 확전 국면에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확전이라는 단어가 공기처럼 퍼지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보복해야 하나? 어느 정도로 맞서야 하나?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질문은 달라도 방향은 같았습니다. 상대를 기준으로 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회의의 결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방, 많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낮은 회의들. 거기서 오가는 질문은 이랬습니다. 관세가 붙는다는 전제는 이미 깔린 거죠? 그럼 어디서 먼저 터집니까? 가격 말고 시간은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쪽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보복이라는 단어를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 누가 더 강한지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제를 하나 고정합니다.
관세는 붙는다. 말은 바뀔 수 있어도 계산은 이미 시작됐다. 이 전제를 고정한 순간 질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어디서 비용이 증폭되는가? 어느 구간에서 대체가 가능한가? 관세보다 먼저 무너지는 고리는 어디인가? 여기서부터가 한국이 익숙한 영역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수없이 비슷한 국면을 겪어왔습니다. 공급이 끊기고 규칙이 바뀌고 말보다 숫자가 먼저 움직이는 상황들. 그래서 한국의 대응은 언제나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먼저 지도를 봅니다. 국경이 아니라 공정과 공정 사이의 연결을 봅니다. 어느 부품이 어디로 들어가고 그 부품이 멈추면 몇 시간이 지나서 어떤 라인이 서는지 그 다음 시간을 봅니다. 관세가 붙는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선적이 가능한 날.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물건이 움직이는 날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봅니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전화 한 통으로 바뀔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 과정에는 성명도 없고 강한 발언도 없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행동만 있습니다. 일부 물량은 앞당겨 나가고, 일부 계약은 구조를 바꾸고, 일부 공정은 다른 나라로 분산시킵니다. 이걸 외부에서는 종종 이렇게 부릅니다. 회피, 눈치 보기, 조용한 선택. 하지만 현장에서 이걸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맞지 않게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관세는 정면에서 맞으면 충격이 큽니다. 하지만 흐름을 바꾸면 충격은 분산됩니다. 한국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공식화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A가 막히면 B로, B가 느려지면 C로, C가 불안하면 아예 구조를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속도보다 정확성입니다. 한국은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고칩니다. 그리고 그 고리가 안정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세 뉴스가 쏟아질 때도 한국은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명도 짧고 발언도 절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들은 같은 숫자에 더 크게 흔들리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그걸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건 운이 아닙니다. 이미 맞을 자리에서 비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한국은 조용하지? 그 다음엔 이렇게 바뀝니다. 왜 한국은 영향이 적지? 그리고 마지막엔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이걸 어떻게 계산했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판은 이미 한번 뒤집힌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관세를 맞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관세를 흡수했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느새 맞대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참고할 나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인정은 없습니다. 상도 없고 칭찬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서, 보고서 각주에서, 비공식 메모 속에서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한국 사례 참고. 이건 박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서 이 말보다 무거운 평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 확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처음엔
누가 더 세게 때리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누가 더 오래 버티며 형태를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바로 한국은 유리한 쪽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처음부터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판이 오래가면 끝까지 남아있는 쪽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그걸 승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확전 국면에서 한국은 더 이상 흔들리는 쪽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건 상대가 아니라 같은 판 위에 올라선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변화는 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수가 터지거나 누군가 공식 석상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질문 하나가 바뀝니다. 처음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강하게 버틸까요? 관세를 누가 먼저 접을까요? 그 질문들이 오가던 회의실에서 어느 순간부터 다른 질문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왜 한국은 흔들림이 적지? 같은 관세인데 영향이 왜 다르지? 한국은 뭘 알고 있었던 거지?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결과를 묻는 단계에서는 강한 쪽이 주목받습니다. 숫자가 큰 쪽, 목소리가 큰 쪽이 중심에 섭니다. 하지만 원인을 묻기 시작하면 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가 관세를 때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관세를 흡수했는지를 봅니다. 누가 흔들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버텼는지를 봅니다. 그 시점부터 회의실 풍경이 달라집니다. 지도는 접히고 공급망 도표가 펼쳐집니다. 성명서는 뒤로 밀리고 현장 보고서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합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처음엔 그 말도 반신반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시점, 같은 관세, 같은 글로벌 충격.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가격이 급등하고 일정이 무너지고 기업이 먼저 흔들립니다. 반면 한국은 충격은 있지만 붕괴는 없습니다. 지연은 있지만 단절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하나씩 거꾸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국은 문제가 터진 뒤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상대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 뉴스를 보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였다는 것. 그래서 회의실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관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관세가 어디로 흐를지를 봤다. 그래서 맞을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 분석은 곧 인정입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더 이상 사례 중 하나가 아닙니다. 기준점이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나? 한국은 이 상황에서 뭘 바꿨나? 한국이라면 이 구간을 어떻게 넘길까?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역할은 정해진 겁니다. 따라가는 쪽과 참고되는 쪽. 그린란드와 관세로 시작된 이 판에서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의 다음 발언보다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더 주의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말은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예전엔
한국이 왜 거기서 나오냐는 반응이 있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적이 없으면 이상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낍니다. 이 판에서 한국은 더 이상 흔들리는 변수나 중간 지대가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 내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외부 시선에서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 단단합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리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범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늘 하던 방식대로 준비하고 분산하고 버텼을 뿐입니다. 그 결과 어느새 판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합니다. 강하게 압박하는 쪽에서 조용히 남아있는 쪽으로. 이 순간 확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누가 더 크게 싸우느냐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누가 형태를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싸움에서 한국은 점점 유리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속도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체력을 봅니다. 지속성을 봅니다. 한국은 이걸 오래 가져갈 수 있겠다. 이 말이 나오면 사실상 평가는 끝난 겁니다. 아직 선언은 없습니다. 아직 공식 발언도 없습니다. 하지만 판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 인식은 곧 다른 형태의 말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한국을 빼고는 이 얘기를 할 수 없겠군요. 그 말이 나오기 직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이제 남은 건 공식적인 인정뿐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인정은 생각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공식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자리도 아니고 누군가 트로피를 건네는 장면도 아닙니다. 대신 한 문장이 보고서에 들어가고 한 표현이 회의록에 남습니다. 한국 사례 참고. 이 말은 박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서 이보다 무거운 문장은 드뭅니다. 처음 이 표현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 참고는 참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회의에서도, 그 다음 보고서에서도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한국의 대응 구조를 기준으로 한국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과 같은 방식이라면, 이쯤 되면 그건 더 이상 참고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이름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발언은 여전히 큽니다. 관세 숫자도 큽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집중력은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이 중심이 됩니다. 이 국면이 1년 가면, 2년 가면, 그때까지 남아있을 구조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한국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설교하지 않았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관세가 붙으면 어디서 비용이 커지는지 계산했고 그 비용이 폭발하기 전에 경로를 바꿨습니다. 공급이 흔들리면 대체선을 만들었고 그 대체선이 불안하면 아예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뉴스가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충격을 피했다. 하지만 이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충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피하는 건 운에 가깝지만 급수하는 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국면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체력의 싸움으로 재정이 됩니다. 누가 더 크게 때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유지했는지. 그 싸움에서 한국은 점점 유리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유럽 쪽 인사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반응이었고, 그 다음엔 이건 실수다라는 평가였고, 이제는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로 바뀝니다. 이건 분노가 아닙니다. 반성입니다. 그리고 반성은 항상 인정의 전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는 생각보다 위험한 도구다. 동맹을 시험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되돌리기 어려운 비용을 만들었다. 이 말들은 처음부터 나왔어야 할 말들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현실은 결과가 나온 뒤에야 말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비교 대상이 한국이 됩니다. 한국은 관세를 무력화하지 않았습니다. 압박을 없애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압박이 자기 몸을 통과해도 쓰러지지 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강대국이란 상대를 흔드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는 판에서도 자기 형태를 유지하는 나라라는 것. 이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위상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누가 인정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선언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판 위에 남아있는 쪽이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그린란드에서 시작된 이 사태는 결국 북극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문제도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누가 감정으로 움직이고 누가 준비로 움직이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의 다음 발언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은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까? 이 질문이 나오면 사실상 판정은 끝난 겁니다. 이건 찬양도 아니고 국수주의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나온 아주 냉정한 결론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국은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먼저 준비하는 선택.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은 버텼고, 남았고, 다시 기준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방식이 또 한 번 증명됐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몽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